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박래군이라고 그러고요. 4.16 재단의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권운동하는 사람입니다. 1988년 이래로 지금까지 인권운동을 쭉 이어오고 있고요. 제가 있는 4.16 재단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하고 시민들이 같이 만든 재단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을 또 지원하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 추모 사업들, 그리고 피해자 지원 사업들, 그리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곳이 4.16 재단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다 좀 안전하게 만들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4.16 재단의 취지이고요. 거기에 지금 상임이사로 좀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강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주 시민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게 대면은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녹화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2020년에 2년 전에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는 책을 냈었고,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상처는 언젠가 말을 한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두 권이 10년 전부터 이제 준비됐던 건데 두 권으로 이렇게 이제 일단 마무리를 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제가 낸 이 책들은 인권 현장을 답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한 인권 현장들을 찾아서 그런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또 그런 그 장소가 주는, 또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그 사람들의 얘기를 찾아가 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인권이 1945년 해방 이후에, 또 1948년 재헌헌법을 만들 때, 그때부터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외국으로부터 이식된 것처럼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권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고, 그게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발전해 왔는지, 우리가 누리는 인권의 현실은 어떤 건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에 일어났던 사건과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인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인권에 대해서 이해는 하면서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내 삶과 어떤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과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가서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또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인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제가 국내의 어떤 이런 인권 현장들 더 다녀볼 것도 있는데, 일단은 두 권으로 좀 마무리를 했고요. 이 두 권에 나온 얘기들을 오늘 풀어볼까 합니다. 예, 첫 번째, 제가 2년 전에 냈던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낸 책인데요. 이 1권에서는 제주 4.3 그때부터 지금 세월호 현장까지를 쭉 찾아본 겁니다. 그 중에는 이제 5.18 강주 현장도 두 꼭지에 걸쳐서 이제 찾아봤고요. 그만큼 좀 강주 5.18은 인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 4.3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빨갱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당시에 이제 탄생했던 그 빨갱이란 말, 또 그 빨갱이란 그 의미, 그걸 통해서 지배 세력이 의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기도 하고, 또 제주 4.3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때 자기가 그런 억울한 희생을 당했다는 얘기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고요. 전쟁 개혁관을 찾아보는 거는 한국 전쟁이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 전쟁에 대한 한국 전쟁은 정치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쟁을 그러면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쟁 기억관을 둘러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전쟁 기억관은 한국 전쟁에 대한 수많은 왜곡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 이 전쟁 기억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국민들의 안보의식,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좀 만들었는데,
그런 게 사실은 민주적인 어떤 이런 발전이나 또 인권 의식들의 성장에 상당히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록도를 또 찾아가 봤습니다. 소록도를 찾아가 본 거는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서 소록도로 가는 섬에 격리 배제됐는데, 이런 게 이후에도 일제 시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계속 그런 시설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5.18과 관련해서는 강주 시민들한테 너무 익숙한 곳이라서 별도로 뭐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폭력의 또 대표적인 어떤 이런 현장이 그런 고문이 가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남산 안기부터를 둘러보고 또 남영동 대원무실 또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고문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이제 둘러보는 거는 일제 때에 지금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주로 일제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얘기로만 가득 차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일제 때의 그런 그 고통을 줬던 이런 곳이 그 뒤에 1987년까지도 이어지면서 또 지금의 감옥제도로도 연결이 돼 왔던 것들을 좀 돌아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석에 모란공이라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치 5.18 묘역의 구묘역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또 통일 운동을 하던 인권 운동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이제 열사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곳, 한 160여 분이 이제 모셔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5.18 묘역처럼 이렇게 이제 민주화의 성지처럼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그런 곳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전태일 열사가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 현장을 또 돌아보면서 세월호 참사가 주는 의미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3월 달에 낸 책인데요. 이 상처는 언젠가 말을 한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썼고 이걸 읽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책은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참 우리 출판사에서 울상이던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추천하지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출판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많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우리 인권의 시작 지점이 어디냐부터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894년에 동학농민 현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인권의 그런 의식들이 싹트기 시작한 거는 조선 말부터입니다. 그래서 18세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서양에서 인권이 시작된 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시기에 인권 의식이 싹트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결집돼서 더 폭발한 게 동학농민혁명이거든요.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은 서구에서 일어났던 탄생하고 발전했던 그런 인권 이론이나 인권 논의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 훨씬 더 진보적인 이런 인권 구상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도 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천주교 병인박해 순교 성지를 찾아간 거는 제가 천주교 신자라서가 아니라, 이게 인권이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탄생해야 되거든요. 개인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할 때 그 모든 사람이 탄생하는 게 근대에 와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박돼 갖고 그런 개인의 자유, 개인의 평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또한 그 종교에 또 속박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확보됐는가. 이때 사실 동학 신도들과 천주교 신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박해가 일어났던 병인박해 순교성지를 돌아보면서 왜 그들이 외래 종교인 천주교 그 신앙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죽음까지 불사했는가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지금의 종교는 또 천주교는 또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참 안 알려진, 되게 중요하지만 안 알려진 게 형평사 운동이거든요.
예, 저거는 이제 형평사는 백정들의 해방운동, 백정들의 차별철폐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거를 전면에 내걸고 활동했던 최초의 단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게 형평사 운동이 시작된 게 1923년이거든요. 즉 내년이면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형평사 운동이 시작됐던 진주를 찾아가 보는데 진주에 가면 사실 유적지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이제 책에도 이제 쓰고 이제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형평사의 그런 현장, 유적지 이런 부분들이 참 없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백정들이 살았던 이런 흔적들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이런 답답한 안타까운 이런 것들도 좀 봤고요. 또다시 한국전쟁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는데요. 한국전쟁 시기에 한 100만 명 정도가 학살당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학살당했던 사람들의 그 유해가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그 학살터를 돌아보는 거죠. 그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고 또 그 사람들의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복지원과 성감하고는 뭐 여러분은 형제복지원은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3,000명이나 수용되어 있었던 거대한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그곳에서 박인근이라고 하는 원장이 그 불황인들을 갖다 수용하여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근데 사실 불황인만이 아니죠. 일반 시민인데도 그냥 강제 납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초과 착취를 통해서 그 노동력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그 악덕 사회복지 시설의 어떤 대표적인 이런 곳이 이제 형제복지원이잖아요. 그 뿌리가 되는 게 성감학원입니다. 아까 소록도를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격리하고 배제하고 이랬던 것이 1942년 일제시대 때죠. 그때는 이제 불황하더 수용소가 만들어졌는데 저 경기도 안산에 있는 대부도 그쪽에 가면 대부도 옆에 성감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조제로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육지처럼 변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섬이거든요. 왜 불황아들을 왜 섬에다 가뒀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성감학원이 이런 수용 중심의 그런 사회복지 시설의 원형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은 일본군 위안부는 알고 있죠. 하지만 미군 위안부가 있었고 유엔군 위안부가 있었고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나서 미군들의 안전한 성생활을 위해서 희생당했던 수많은 미군 기지 여성들의 얘기를 동두천을 통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때 정말 국가가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 뭐 이런 때죠. 국가가 굉장히 여성들을 희생시키면서 이 사람들을 또 이용해서 뭐 저질렀던 그런 국가 범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곳곳에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고 그러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던 그 자리에 살던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그 위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뭐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2009년에 용산 참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현장을 찾아가 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라고 하는 백사마을을 찾아서 앞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그 탐자촌에 대한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런 불황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그 미군 기지촌에서 있었던 미군 위안부들처럼 이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또 착취들 이런 것들 많이 일어났거든요. 특히 여공들 1970년대 여공들 같은 경우는 10대 소녀들인데 10대 소녀들이 청계천이나 구로공단 이런 데 가서 미싱을 돌리면서 엄청난 저임금에다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었거든요. 이런 현실들을 고발하면서 죽어간 사람이 전태일 열사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수선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이수선 어머니가 벌여왔던 이런 이 인간의 존엄성 또 차별에 반대하는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권, 2권을 통해서 보면 16군데의 장소를 통해서 우리 근현대사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책이 이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속에서 특히 국가폭력과 관련된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눈으로 이제 한국 현대사를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이 책을 썼었던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현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사는 국가의 공식적인 그런 관점에서 서술된 현대사 이것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현대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대사가 다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주 5.18 같은 경우는 1980년대 내내 폭도들의 폭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과 굉장히 다른 인식이죠. 민주화운동의 한 과정으로서 그 과정에서 신군부에 의해서 신군부의 집권 야욕에 의해서 학살이 진행됐고 거기에 희생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1987년 이후 그랬었던 것이고 아직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사가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사실을 담고 있거나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를 공식적인 그런 기억이 아니라 정말 그 공식적인 기록에서 그런 서술에서 빠져있는 그 사람들의 그런 건 없을까? 그래서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주의적인 역사를 넘어서 좀 인권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체제 유지의 관점이 아니라 이 체제를 이 아주 강고한 어쩌면 우리 반공주의 국가인데 반공주의 국가에 대해서 도전해가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저항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피해자들이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억울하게 당했던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얘기하려고 했고 또 그것을 풀어내려고 했고 그런 노력 속에서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전해 왔다는 얘기들을 또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 그리고 또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시대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사회의 역사는 어때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은 역사는 그냥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언젠가 새롭게 쓰여질 수 있다. 누구의 눈으로, 누구의 관점으로. 그래서 이런 수많은 그런 사실들이 이런 인권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까지는 억압당해 왔거든요. 공개가 되지 않았거나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도 억압을 당하면서 그 얘기조차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948년 제주 4.3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3만 명 정도가 희생됐다고 하는데 그랬던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한국전쟁 시기에 학살당했던 1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국군에 의해서 본인들에 의해서 학살당했다 우리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 당장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였던 거죠. 그리고 예전에 끌려가서 조작 간첩이 됐단 말이에요. 고문을 통해서 조작 간첩이 됐던 사람이 나 고문을 통해서 조작 간첩이 됐다고 아무리 떠든들 이게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 조작됐던 그 간첩들이 사실은 내가 고문을 당해서 억지로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10년 넘게 또는 무기징역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서 우리 가정은 다 파탄나고 가족들도 영구제 때문에 더욱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를 이제서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억압과 그 탄압을 뚫고 피해자들이 입을 열고 그걸 통해서 그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부정의한 역사들을 바로잡아왔던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가 이제 억울한 피해를 당해서 말을 못하고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언젠가는 다시 세상의 그런 억압을 뚫고 이런 걸 뚫고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진실은 또 언젠가 밝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사는 정의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책의 내용을 그래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책의 내용은 이제 모든 곳 16곳을 다 훑은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몇 가지 이제 구분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제가 다녀본 인권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국가폭력, 국가범죄 현장입니다. 국가가 체계적으로 이 억압을 했고 그 폭력적으로 그 사람들을 탄압을 해왔던 이런 현장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거죠. 자, 그것이 첫 번째 시작 지점이 저는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선은 정조가 승하한 그 이후, 그러니까 정조가 1800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1900년대는 밀란의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19세기 내내 밀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밀란과 반란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밀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라도 내에서 이제 밀란이 일어나면 이 전라도에서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도지사 같은 사람이 아주 무슨 엄청난 횡포를 부리고 탄압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부정을 저지르고 이러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축출해내는 겁니다. 축출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도 경계 바깥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한 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밀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 도를 넘어서 2개 도 이상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건 이건 왕조에 대한 조선 왕조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걸 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19세기 내내 일어났던 밀란들이 대부분 그런 경계 지역,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화계도면 요 도 경계 내에서만 일어납니다. 근데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란이죠. 그리고 이건 다른 관점에서 보면 혁명이죠. 그래서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1994년에 공식적으로 100년이 되던 시기 그때까지 100년 전까지는 이게 반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혁명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되고 인정받기 시작한 게 100년이 지난 1994년도 그때서야 이제 이게 인정이 된 거죠. 그냥 그동안에 가만히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걸 발표를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의 이제 후예들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명예회복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의 결과로 1894년에 가보년 그 동학농민혁명이 이런 혁명으로서 우리의 근대를 시작한 이런 시작점으로서 인정이 받게 되는 거죠. 자, 가보년 동학농민혁명, 우리 이제 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특히 이제 이 전라도 지역, 호남 지역에 가보농민혁명의 현장들, 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전북의 이제 정읍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이런 곳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호남 쪽에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충청도라든지 뭐 항해도, 강원도, 경상도 이런 데까지 쭉 그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안타깝게 1894년에 이제 우금치 1895년 초에 이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러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진압을 당하거든요. 아주 진압당할 때 잔인하게 진압당합니다. 그 일본군과 관군이 악착같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저쪽에 그 전남 장흥 그러니까 육지 끝까지 쫓아가서 잔인하게 학살하는데 그때 학살당하는 사람이 5만 내지 30만이라고 이제 추정을 할 정도거든요. 동학은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세상, 동학이 생각했던 이전까지의 세상은 그런 폭악과 착취와 차별이 엄존하는 신분제가 엄존하는 그런 세상, 지옥 같은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 갖다가 선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후천을 이 사람들은 그 꿈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후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런 차별도 없고 이런 불평등도 없는 그런 세상.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이런 세상을 꿈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등론은 서구의 평등론은 굉장히 형식적인 평등론인데, 즉 법 앞의 평등 이런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해 갔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적을 가졌던 거죠. 그때 시기에 19세기 그때 워낙 그 탕관오리들의 그런 가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거든요.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사 시간에 이제 들어보셨지만 삼종문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주 가혹한 착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 그런 가렴주고 탕관오리들의 그런 극성맞은 그런 가렴주고가 아주 극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사대부 집안에서는 그 아들을 낳아서 그 호남 쪽에 그 수령자리라도 하나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악착같이 애를 썼어요. 그때 이제 사대부들이 했던 얘기들, 사대부 집안에서 했던 얘기들은 뭐냐면 호남 지역의 현감이나 이런 고을 수령 하나만 해도 2년만 하면 평생 먹고 살 것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호남 지역이 이렇게 이제 평야지대잖아요. 곡창지대잖아요. 이런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쪽에 전북 고창에서 그런 가보농민 전쟁, 가보농민 혁명이 시작된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그런 착취나 이 탕관오리들의 횡포가 너무 심했던 거죠. 그게 정말 지옥 같은 세상. 그래서 난리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이 시작됐던 곳이 배들평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정읍지역, 정읍과 고창 지역이 맞붙어 있는 이런 곳인데, 저쪽에 배들평야는 배가 들어왔던 그런 곳이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제 곡창을 실어내는 배가 저기에 보이는 동진강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군산이나 저쪽 영광 쪽에 이렇게 이제 그게 세곡선에 실려서 서울로 한양으로 이제 옮겨지고 뭐 그랬었던 이런 곳이거든요. 자, 이제 이런데 여기에 탕관오리 중에 시대의 탕관오리 조병갑이가 부임을 해가지고, 이전에 보가 저 위쪽에 있었는데, 저 위쪽에 상류 쪽에 있었는데 다시 또 신보를 이쪽에 있었는데 신보를 이쪽에다 세운 겁니다. 이쪽에 보가 이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보를 만들어서 또 이 보세를 또 걷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뜯기고 막 해서 저기 진짜 가을이 돼서 이제 별을 갖다 수확하고 그래도 빛밖에 안 남는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다시 또 보세를 내라고 했으니까 농민들이 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창혁이라고 전봉준의 아버지 이를 필두로 해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항의시를 갖다 조병갑한테 이제 군수를 찾아가서 항의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두들겨 맞아서 곤장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곤장을 맞고 가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는데, 그 집이 송도의 집인데 송도의 집에서 나중에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만드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때 그때 이제 저기 했던 그때 이제 전주까지 이제 쳐들어가서 말하자면 정부하고 농민군하고,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대표하는 전라도 감사, 전라감사하고 여기 동학농민군을 대표하는 전봉준하고 화약을 맺게 됩니다. 화약을 맺으면서 폐정개혁을 합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폐정개혁 12개조, 뭐 27개조까지 있었다는데 지금 좀 남겨져 있는 건 알아서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량한 유린과 양발의 무리를 징벌한다. 그리고 노비 문서는 소각한다. 이거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조선에서 노비는 이런 노동력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고대의 어떤 그런 그리스를 바쳤던 경제적인 어떤 토대가 됐던 게 그 노예잖아요.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던 게 노비인데요. 그런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그리고 갖가지 천인들의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의 평양갓을 없앤다. 여기 이제 칠반천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천민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뭐 중도 거기에 속하고 기생도 속하고 백정도 속하고 그러는데, 백정의 평양갓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쓰는 선비들이 쓰는 이런 갓 그런 게 아니라 대나무로 만든 조그만 요런 갓이거든요. 요 모자예요. 요런 걸로 해서 이제 차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정들은 다른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다른 갓을 쓰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비녀를 꽂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장에서부터 차별을 하고, 이 사람들을 다른 같은 말에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을 바깥에서 집단촌을 만들어서 형성해서 하게 됐고, 사실 이 사람들은 양반들이 불러다가 패 죽여도 뭐 그렇게 해도 무마되고 그러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청산가부의 재혼을 허락한다. 이게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조선을 유지하던 기본 질서를 도전하는 겁니다. 신문제를 갖다가 폐지시켜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엄청난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토지는 평균을 나누어 경작한다. 이 지주와 소작제, 요게 이제 기본으로 있던 이런 건데, 요거 자체를 없애버리고 농민들이 모두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땅을 나눠서 경작하게 만드는 거죠. 뭐 이런 거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선왕조에서는 이걸 반란을 진압하려고 그랬고, 하지만 자기들이 잘 안 되니까 일본군을 끌어들이게 된 거죠. 맨 처음에 청군을 갖다 불러들였는데 이걸 기회로 해서 일본군이 들어왔고, 여기서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죠. 거기서 승리한 일본군이 이제 조선왕조를 갖다가 이제 흔들면서 사실상 조선왕조가 무너져 가는 겁니다. 무너져 가고 일제의 강점이 시작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동학이 이루려고 했던 세상, 제시했던 세상, 이런 거가 어떤 세상이었느냐. 그때는 최시영이라고 이제 동학의 2대 교주가 최시영인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수배당하면서 조선의 그런 관군들의 눈을 피해서 여기는 동학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체 농민의 3분의 1 정도가 동학교도가 됐을 정도라고 그러죠. 이제 최시영이 했던 말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며느리, 어떤 집에 갔더니 며느리를 가르치면서 저게 누구냐?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며느리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하늘입니다. 저분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부장제 사회가 엄격한 그런 곳, 그리고 신문제가 엄격한 그런 데서 가장 천덕꾸러기였던 그 며느리를 그렇게 존중하라고 가르쳐요. 이걸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대단한 거겠어요. 여태까지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양반들한테 사대부들한테 뜯기고 뭐 이렇게 하고 정말 지옥 같은 이런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존엄하다, 존중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님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죠. 해방된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창 하나 들고 일본군과 싸우고 강군과 싸우고 그러다 죽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거를 첫 번째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책의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서산에 있는 해미 성지예요. 천주교 성지입니다. 병인박해 때 이제 있었던 건데요. 해미읍성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 그 해미읍성이 아주 잘 보존돼 있고 지금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찾아가는 그런 관광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해미읍성에서 한 1000명 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천주교 박해를 통해서 죽어가게 됩니다. 왜 해미읍성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냐면,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오는 게 두 가지 경로로 들어오거든요. 하나는 육지를 통해서, 즉 북경을 통해서 하나 전파가 되고, 하나는 저쪽 상해 쪽에서 배를 타고 또 와서 천주교가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해에서 배 타고 오면 곧바로 만나는 데가 충청도 내포 지역입니다. 홍성, 서산, 해미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죠. 천주교 신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렇게 된 건데, 이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미읍성의 옥사에 갇히고, 그리고 해미읍성 앞에 가면 회화나무라고 있거든요. 수백 년 묵은 회화나무에 철사로 묶어놓고 또 고문을 가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박해 시기에 일어났던 천주교 신자에 대한 이 고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그 해미읍성의 서문에 자리갯돌이 있거든요. 자리갯돌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조그만 도랑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도랑을 건너기 위한 다리로 아주 넓적한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설치해 놓은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개울을 건너갔겠죠. 근데 천주교 신자들을 묶어가지고 그 돌에다가 맺히는 거예요. 그 돌에다가. 이게 자리개질이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제 벼를 털고 뭐 하고 그럴 때 큰 돌에다가 이게 맺히고 하는 게 자리개질인데, 그 짓을 갖다가 천주교 신자들한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로도 안 되니까
그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거기서 지금 해미읍성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진둔봉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즉 거기는 늪지대예요. 늪지대고 거기다가 사람을 묶어서 더욱더 돌을 매답니다. 저는 이런 늪지대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빠져갖고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산채로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그 해미 순교 성지가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이제 국제적인 그런 순교 성지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병인 받겠다만 해도 수천 명이 전국에서 수천 명, 뭐 한 8천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뭐 박해를 당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이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도피를 해서 신앙촌을 만들어 갔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천주교에 대한 그 종교를 쭉 이어갔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서양에서는 천주교가 카톨릭교가 굉장히 보수적인 종교고 그리고 이제 중세 말에는 엄청난 부패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랬던 것인데 이 천주교가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뭐 평등을 가르치는 이런 종교가 됐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것처럼 됐어요.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존재다.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면서 그 천대받던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겁니다. 이러니까 특히 여성들이 아주 감동을 하죠. 초기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주로 이 선비들로 선비들, 사대부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있었어요. 이 양반들이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박해가 시작되면서 또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제사를 금지하게 하거든요. 그거는 미신을 믿는 거다 해서 이제 금지하게 하면서 그 양반들은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주로 천주교의 그런 신앙들을 계속 유지했던 사람들은 그동안 천대받았던 이 사람들, 민중들,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저기서 얘기하는 천주교가 얘기하는 그런 거에 완전히 감동한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예요. 지금 동학처럼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 이 시장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쳐도 된다. 해서 수많은 크게는 5번의 그런 박해가 있었지만 한 100년 동안 이런 박해가 길게는 200년, 짧게는 100년 동안 이런 박해를 이겨내면서 나중에 1892년 정도에는 천주교의 이런 선교가 승인되는 이런 데까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사실 이제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들어온 개신교나 이런 데는 사실 이렇게 저항하거나 이렇게 박해를 당한 게 아니라 천주교의 그런 순교 박해에 의해서 확보된 종교의 자유 속에서 자유롭게 선교 생활을 활동을 하고 그랬던 거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 서울에 서울역에서 서울역에 가면요 서소문 쪽에 이제 서소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소문 역사공원이 있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예전에 이제 서소문 옥사라고 해가지고 국사범들 조선 왕조에서 봤을 때 뭐 반역을 저질렀거나 뭐 역적모의를 했거나 뭐 역모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가둬뒀던 감옥이 거기에 있었어요. 최시영 아까 얘기했던 최시영 교주도 거기에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처형당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서소문 거기는 천주교의 순교 성지만이 아니라 동학의 순교 성지이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지기도 사실 한 곳인데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독점을 해서 거기에 이제 순교 역사 박물관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곳은 지난번에 IMF가 터졌을 때 노숙인들의 그런 집단 그런 그 텐트촌이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가면은 그 당시에 조선 시대에 그 처형을 했던 이게 칼 휘두면서 가는 망나니들이 이제 칼 휘두르면서 목을 자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칼에 피를 닦았던 그 우물, 뚝깨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뚝깨우물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런 조형물이 있어요. 이런 여기 조형물이 있습니다. 노숙인을 표현한 거죠. 여기인데 노숙인인데 이 사람의 발등에 보면 이런 구멍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던 그런 발자국, 못자국이죠. 구멍인 거죠.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함들의 곁에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 사실 예수의 정신이죠. 예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후에 탄생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은 굉장히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가난뱅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요. 즉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벗으로서 예수님, 이걸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상은 전 교황청 옆에 먼저 세워졌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국 세계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한번 우리 종교의 의미를, 지금 많이 타락했는데 종교들이 또 고통을 주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종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 순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우리 시대의 종교는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형평사 같은 경우는 진주에 가면 유적지라고 하는 게 별로 이렇게 보존돼 있지가 않아요. 형평사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백정차별 철폐 운동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조선 시대에 가장 천대받던 그런 계급, 이런 사람들이 백정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인도의 달리트 같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그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디 좀 두들겨 맞고 죽어가도 어디다 항의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을에서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하고 별도의 집단촌에서 살고, 소를 잡는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뭐 이런 거죠. 뭐 소도 잡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죽 공예도 하고 내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뭐 대나무로 뭐 해서 뭐 고리 같은 거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주로 이제 이 백정이다 하면 소를 잡는, 도축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일컬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 진주에서 형평사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1923년이거든요. 사실은 일본에서 먼저 수평사 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1922년 한 해 전에 수평사라는 걸 만들어서 백정차별 철폐 운동을 벌리거든요. 거기도 백정만 이렇게 이제 모여 사는 곳이 불악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불악민들의 해방 운동이 벌어지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 불악민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시작됐는데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형평사 운동이 1923년에 일어났고, 이후에 백정이라고 해갖고 뭐 따로 철폐하고 차별하고 이런 거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운동이 먼저 진주에서 일어났다. 근데 진주에는 그 뿌리가 있었던 거죠. 1909년인가요?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진주교회라고 있거든요. 호주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만든 교회예요. 여기서 그 호주 선교사들이 이 백정들과 함께, 평민들과 백정들이 함께 예배 보는 이걸 시도합니다. 근데 1차 시도했을 때 실패를 해요. 다른 신도들이 우리 백정 들어오고는 예배 볼 수 없다, 아주 강하게 반발해서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다시 2차 시도를 해가지고 결국 1909년인가 그때 이 동성 예배를 실현시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당시에 한 장소에서 백정과 평민들이 또 양반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본다고 하는 거는 어느 데서도 있을 수 없었던 이런 곳인데, 진주에서 그런 걸 했어요. 그 진주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그때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교회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경상도 지역 내에서의 그런 여성들의 그런 교육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책을 쓰면서 가봤더니 거기에 진주교회가 이렇게 형평사 그런 그 백정과의 동성 예배를 실현했던 그런 역사를 자랑하는, 그래서 차별을 철폐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진주교회인데, 그런 역사를 자랑하는데 거기에 담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지금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대요. 그 차별금지를 위해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진주교회인데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뭐 이런 곳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그 백정들이 모여 살던 옥봉동이나 진주성 옆에 서쪽에 있었던 그 집단촌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형평사 운동에 함께 했던 강상우, 신현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흔적들도 거의 없는데 그 강상우 선생의 묘지라든지 아니면 신윤 선생의 그런 송덕비 이런 저들도 굉장히 구박받았어요. 나중에 그런 운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백정들의 후손들이 이 형평사 운동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즉, 이 형평사 운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건 우리 조상이, 우리의 할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백정이었다고 하는 걸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흔적들을, 그런 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형평운동 기념사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운동이 진주 지역에서 활발하지가 않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권운동을 일제시대에 이렇게 쭉 벌려왔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선구적인 그런 단체인 거거든요. 10년 동안, 12년 동안, 1923년에서 1935년까지 유지됐던 일제시대에서 10년 넘게 한 단체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동사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단체로 바뀌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고 거기에서 그것에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의미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이 진압을 당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의병을 일으키고 또 그 후 애들이 천두기로 바뀌지만 거기서 이제 이런 신문화운동 같은 걸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운동이라든지 어린이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인권운동들이 또 쭉 그 뒤에 이어져요. 일제시대 그 탄압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어떤 운동이 한번 진압당한다고 해가지고 또 학살당한다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치지 않더라. 계속 그게 이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게 이제 그 운동의 이제 뿌리가 이제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형평사도 마찬가지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감추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인권을 한 단계 발전시킨 그런 운동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때가 아닌가. 내년에가 이제 100주년이 되는데 100주년 때는 제대로 자리매김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나서 일제 식민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해방된 민족으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냉전 체제가 만들어지던 이런 시기에 미소에 의해서 분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남쪽 한반도의 남쪽 즉 대한민국 여기를 반공 국가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극단적인 반공주의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반공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뭐 폭력들, 학살들 이런 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까지 찾아내서 죽이고 또 심지어 민족주의 세력까지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운형, 백범, 김구 같은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그런 민주적인 발전들, 인권의 발전들을 가로막고 이러는 거죠. 그 첫 번째 현장이 이제 제주 4.3. 사실 제주 4.3은 여순 사건하고 같이 봐야 돼요. 여순이라고 하는 거는 제주의 그런 반란군으로 동원되려고 했던 14연대 군인들이 우리는 동포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없다라면서 거기에 거부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게 이제 여순입니다. 그래서 여순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1947년 3월 1일부터 무려 7년여 동안 이게 이제 제주 4.3과 관련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948년 하반기 그리고 1949년 초반기 여기에 아주 끔찍한 학살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토벌대들이 제주 전역을 돌면서 사람들을 학살을 해요. 그래서 제주 모든 곳에서 학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관광지, 예를 들어서 정방폭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그 폭포 위에다가 사람들을 세워놓고 총 쏴서 그 바다 밑으로 떨어뜨려 죽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다른 곳은, 다른 유적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제주 4.3 유적지입니다 라는 안내판이 있는데 정방폭포거리나 이런 데는 없어요. 관광객들이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적었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관광지에도 이렇게 이제 학살들이 났다. 그래서 제주에 내리면 제주공항 그 자체가 학살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해 발굴을 하고 있고요. 곳곳에서 지금 아주 유해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에 가면 봉계동에, 제주시 봉계동에 제주 4.3 평화공원이 있어요. 그 안에 기념관이 있거든요. 제주 4.3을 기억하기 위한 기억관이 있는 거죠. 거기를 쭉 돌아보면 제주 4.3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되고 진짜 끔찍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쭉 가는데 마지막 끝날 때는 다랑시굴 특별전시관이 있어요. 다랑시굴 특별전시관. 다랑시굴은 1992년도에 다랑시 오름이 한 330개 있다 그러잖아요. 제주에. 거기는 화산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오름이 한 330개 있는데 그 중에서 으뜸으로 치는 오름이 다랑시 오름이에요. 뭐 제주도에서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 다랑시 오름에서 조금만 가면 용눈이 오름이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많이 찾아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다랑시 오름이 있는데 다랑시 오름 옆에 있는 마을이 다랑시 마을이거든요. 이게 토벌대가 막 쳐들어왔어요. 토벌대가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토벌대를 피해서 이 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주가 화산 지형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들이 곳곳에 많은 거예요. 그 마을 주민들만 아는 그런 곳이 있는 거죠. 동방럽계라든지 이런 데들이 다 그래요. 이런 건데 여기 다랑시 마을에 이 천변 밑에 평소에는 이제 물이 안 흐르는 이런 곳이거든요. 거기 동굴이 하나 있었던 거죠. 거기로 11명의 주민들이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토벌대가 그거를 발각을 한 거죠. 그게 발견을 한 거예요. 거기 발각당하니까 토벌대가 가서 나오라고 그랬는데도 나가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텼어요. 이게 토벌대가 거기다가 불을 피워서 동굴 입구에다 불을 피워서 연기를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다 질식해서 죽었어요. 이게 이제 알려지고 있지 않다가 1992년도에 제주 4.3 연구소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발견될 때의 모습인 거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게 언제 죽을지도 이게 유골이 이렇게 쭉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밥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고 식구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런 밥그릇들, 이런 솥단지들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참 저런 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제 결국 살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이념적으로 무슨 무장돼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식구들하고 도망갔다가 저렇게 끔찍한 저거를 당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1978년에 현기영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순이 삼촌이라고 하는 소설, 중편 소설을 갖다가 창작가 비평이 발표합니다. 이러고 나서 중앙정보부에 끌려서 엄청난 고문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87년 이후에서야 겨우 얘기하기 시작을 하고 1990년대에도 제주 4.3을 얘기했다고 해서 국가범퍼 잡혀가요. 예를 들어서 무명천 할머니라고 하는 그런 단편 조그만 3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걸 김동만 교수가 만들었는데 김동만 씨가 만들었는데 그 무명천 할머니는 진아영 할머니라고 하는 분인데 토벌대에 총에 맞아서 턱이 날아갔어요. 턱이 날아가는데 이 평생도록 그래서 여기다 무명천을 하고서 평생을 사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이분이 진통제를 맞아서 94살까지 그래도 사셨어요. 이분의 얘기를 갖다가 담은 게 무명천 할머니라고 하는 그런 단편 다큐멘터리인데 그걸 만들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구속되죠. 그래서 90년대까지도 이게 제주 4.3은 금기어입니다. 그러다가 1999년 말에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런 명예회복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제주 4.3 피해자들 접수를 받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고 이 결과를 가지고 2003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제주 4.3 평화공원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는 또 뭐냐면 한국 전쟁 시기에 10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한 12% 정도가 인민군에 의해서 학살당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88%는 누구에 의해서 학살당했을까요?
대한민국 군인에 의해서, 미군에 의해서 학살당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렇게 전쟁 시기에 학살당했던 사람들의 유해 발굴 자체가, 유해 자체가 수습이 안 돼 있어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1차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수습을 하다가 중단이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지금 유해 발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에서, 국가가 안 하니까 민간에서 그걸 이제 유해 발굴 작업들을 쭉 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학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대전 산내에 있는 곤룡골이에요. 원래 곤룡골인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서 곤룡골, 골로 간다. 우리 뼈 골자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뼈제라고도 그랬어요. 그 파면 뼈가 나오니까. 뭐 이랬던 곳이거든요. 여기를 발굴하는데 이 무덤의 길이만 1km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7, 8천 명이 죽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대전 형무소에 갇혀있던 사상범들, 뭐 이런 사람들, 아까 제주 4.3에서 폭도로 잡혀왔던 사람들도 여기에서 학살당하고, 그 인근의 보도연맹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학살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진짜 빨갱이고 사회주의자였을까? 그런 거 아니죠. 자, 우리도 지금도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골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골로 간다는 말 지금도 쓰시죠? 너 까불면 골로 간다? 뭐 이런 거 쓰시잖아요. 이 말이 이때 나온 겁니다. 한국전쟁 시기에 골짜기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 죽는다. 사실 학살이 일어난 거는 골짜기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바다에도 또 던져갖고 학살시키고 그랬죠. 뭐 이렇게 됐지만 대표적으로 워낙 곳곳에서 이런 학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경상남도 쪽에 학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유는 보도연맹원들을 끌고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학살터가 있는데요. 자, 그때 제주 4.3 때도 그렇고요. 학살당한 사람들이 내 가족이 죽었다고 울지도 못하게 했어요. 운다고 죽였으니까.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겠어요. 그게 공포로.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가 금기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거 말했다고 잡혀가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1960년에 4.19가 일어나고 나서 좀 새로운 세상이 왔잖아요. 이승만 정권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유족회를 만들어서 신원운동, 억울한 걸 푸는 운동들을 쭉 해나가면서 그때까지 시신을 수집하지 못했던 걸 시신을 수집해서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창에 가면 세 개의 큰 무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벌써 몇 년 지나서 그걸 수습하게 되니까 누구 뼈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남자 성인 뼈, 성인 남자 뼈, 성인 여자 뼈, 그리고 아이들 뼈, 이렇게 모아서 세 개의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모비를 세웠어요. 근데 1961년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켰죠. 5.16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전국에 있는 유족회 간부들을 갖다가 국가법으로 구속을 시켜요. 그리고 묘를 파헤쳐버리고 그거를 깨버려요. 추모비 같은 거를. 그 추모비 깨진 게 지금 가면 거창 거기도 있지만 저쪽에 제주에 가면은 그 백조일선 지묘가 있거든요. 그때 군인들이 깼던 추모비, 위령비, 요 조각조각 난 걸 지금 유리관에 앞에다, 유리관에다 보관해가지고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 부모가 또 내 형제가 그렇게 죽었다 하는 걸 말을 못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애도조차 금지됐던 그런 세월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2000년대서야 이런 부분들이 진실화해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때서야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죽어간 겁니다. 여기 이거는 이제 자료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먼저 이렇게 구덩이가 이제 파여 있고 여기에 먼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었잖아요. 이 시신이잖아요. 자, 이러면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어떻게 엎어놓고 여기서 발로 여기 등을 밟고 그리고 권총을 쏴서 머리에다 권총을 쏴서 죽이고 그리고 던지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죽였던 이런 억울함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것들을 풀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국민통합이나 이런 게 참 허상인 거죠. 저거에 대한 억울함을 갖고 있는 것들을 풀지 않는 한. 예, 이렇게 됐고, 그래갖고 이 폭력들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폭력적인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고문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문기관들이 생겼어요. 남산 안기부, 그리고 이제 보안사, 그리고
남영동 대공문실, 그러니까 남산 안기부라고 하지만 안기부,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이게 남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있어요. 전국에 지부도 있고 안가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무슨 공사 이런 게. 그리고 경찰청 대우문실도 저쪽 남영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홍제동에도 있고 신길동에도 있고 서울만 해도 몇 군데 되고 장안동에도 있고 그러고 전국에 다 있어요. 광주에도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곳곳에서 그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한 이런 체제들이 만들어져요. 폭력 체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고문실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남산 안기부가 1994년에 국정원으로 바뀌면서 지금 저 내곡동 쪽으로 좀 이전을 했거든요. 국정원이. 그러면서 남산 안기부에 있던 그런 건물들 어떤 거는 폭파시키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 끔찍한 국가폭력이 일어났던 고문이 일어났던 이런 흔적들 다 없애요. 지워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거기에 유소스테링도 쓰고 있고 뭐 거기가 본부거든요. 이런 곳에 가도 그런 여기에 고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기부로 이전하면서도 없앨 수 없는 흔적이 하나 있더라고요. 즉 유스 호스텔 쪽에서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 별관이 있는데 별관 뒤에 보면 지하 2층으로 곧바로 내려가는 이 계단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보통 여기가 지하 1층 자리거든요. 지하 1층에 여기 보통 계단참이 있고 여기 문을 열고 지하 1층으로 가는데 여기는 없죠. 그리고 여기 쭉 내려가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고문실이에요. 자, 이제 이거 있고요. 다음에 남영동 대공문실에 가면요. 요런 나선형 계단이 72개의 나선형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남선에 끌려갈 때도 그렇고 남영동에 끌려갈 때도 그렇고 끌려갈 때 눈이 가리운 채로 억센 힘에 의해서 이렇게 떠밀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72개의 계단이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오면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72개 이 정도 되는 텅텅텅텅 울리면서 그러니까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로 올라가면서 점점 공포가 극대화됩니다. 공포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면 5층 고문실이에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죠. 여기 남영동 대공문실은 건축가 김수근,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거죠. 치밀하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을 이렇게 악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광주 5.18 하면 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광주 시민들한테 5.18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요. 여기 이제 김군으로 얘기되는 사람이죠. 최근에는 이 김군이 내가 김군이다 하고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이제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 김군은 이제 죽은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다큐멘터리 김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김군이라고 하는 게 왜 지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5.18 때 광주에 북한의 특수부대가 투입돼 가지고 몰래 들어와서 폭동을 갖다가 일으키고 그 광주 시민들이 거기 선동에 넘어가고 폭동화됐다. 폭동이 일어났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광주에 투입된 특수부대, 그래서 광수 1호, 2호, 3호, 4호 뭐 쭉 하잖아요. 아주 열악한 그런 안면인식 프로그램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게 사실 북한군이 와서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이걸 그 감독이 쭉 찾아가요. 그 광수 2호, 3호, 4호 쭉 찾아가는데 광수 1호만 나중에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아까 지금 새롭게 이제 저기 김군의 주인공이라는 사람은 물론 이제 아직 뭐 이제 진상규명에서 지금 확인 중이고 그런데 그분은 좀 다른 삶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 광주 5.18 때 광주 시내의 빈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총 들고 시민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요곳에 여기가 어디냐면 그 원지교거든요. 그 무등천 쪽에서 쭉 따라오는 배고픈 다리 다음에가 원지교가 있고 거기에서 이게 무등천과 광주천이 만나갖고 광주천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고아들이 요 다리 밑에 고아들이 이런 텐트 치고 이렇게 모여서 살았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김군이 있었다라고 주민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묻은 갱생원이 있고 먼저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 강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총을 들고 싸웠던 그 사람들, 우리가 이제 저거를 몇몇 중요한 분들의 그런 역사로 볼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왜 그들이 총을 들고 싸웠나, 마지막까지 죽음을 불사하면서 싸웠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불야학이나 이런 부분들, 광천동 들불야학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광주의 그런 항쟁 때 열심히 했던 여성들의 얘기가 너무 그동안 여성들 같은 경우도 너무 적게, 너무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 빈민들의 투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소홀하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민중들의 어떤 이런 역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주역이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좀 서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었고요. 자, 요거는 어디냐면 소록도에 있는, 지금 이제 소록도를 가면 이제 주로 중앙공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앞에서 소록도 주차장에서 내려서 거기 이제 데크로 된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병원 앞에서 더 이상 못 가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박물관이 생겨서 박물관까지 들어가지만 어쨌든 병원 안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원 앞에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편에 두 개의 붉은색 벽돌 건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검시실이에요. 검시실 안에 있는 요게 뭐냐? 요거 수술대입니다. 여기서 뭐 불법적인 낙태 수술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어른들은 문둥병으로 기억하잖아요. 이 문둥병이 유전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전혀 유전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전파도 잘 안 되는 이런 병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대리소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홈이 이제 파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낙태 수술을 받는 여성이 여기 올라가 있으면 여기 물과 피 이런 것들이 요 가운데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불법적인 그런 낙태 수술 때문에 여기서 그 후유증으로 죽기도 하고 뭐 이렇기도 했고 그랬던 거고요. 더 끔찍한 거는 여기예요. 여기는 지금 텅텅 비었지만 1990년대까지 그 낙태 수술하면서 꺼냈던 태아들이, 그 태아 시체들이 알코올병에 여기 보관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장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센병은 유전도 안 된다는 게 알려졌고, 그리고 직급의 인전 의학 기술로서는 주사 몇 번 맞고 치료받으면 완치되는 이런 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거 됐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렇게 배제하고 격리시키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1984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하고 나서부터 여기 와서 서서히 이게 좀 세상에 이제 개방이 되기 시작을 아주 느리게 개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다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일본의 변호사들이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찾아왔어요. 일본에서 한센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하고 격리시키면서 고통을 줬거든요. 국가가 나서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런 거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가 한국에도 대만에도 일본 일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격리시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록도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격리돼서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대리해서 국가를 상대로,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일본 변호사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 다시 이 한센인 인권 문제가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일본으로부터 손해배상도 받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동원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많이 진전이 됐어요. 많이 풀려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일본인들이 나서서 한 거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성감학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용 중심의 사회복지시설의 원조가 되는 게 성감학원인데요. 저쪽에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대부도, 그 옆에 있는 선감도 지금은 섬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육지처럼 연결돼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에 불황아들이 이제 수용돼 있었는데요.
먼저 여기보다 먼저 불황아이들, 그러니까 불황아들이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노숙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지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거리를 떠드는 그런 아이들, 헐벗고 이제 굶주리고 그래서 걸식하고 구걸하고 다니는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일제가 단속을 해서 수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함흥 지역에다가 먼저 이 수용시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용시설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이 불황아들이 여기서 탈출하더라. 그러면 이 불황아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섬에다가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성감도라고 하는 섬을 택해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인천에서 가깝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럼 불황아 수용시설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1942년부터 수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불황아 수용소에서 정말 불황아들만 가 있느냐? 형제복지원 이런 것처럼 불황아들만 간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도 잡아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 단속을 통해서 밑에 이제 지시를 한 거, 할당량을 채우도록 경찰들,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나 공무원들한테 그 성과를 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불황인 단속을 한다, 불황아 단속을 한다. 그럼 너 몇 명 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정말 부모가 멸종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납치돼서 강제 수용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강제 수용된 아이들한테 그러면 제대로 뭔가 이렇게 좀 대우를 해주면서 먹고 살 수 있게 먹는 것도 좀 잘 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진짜 먹는 것도 거의 안 주면서 이렇게 강제 노동을 시킨 거예요. 학대가 너무 심한 거죠. 폭력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탈출을 해요. 성감학원을 탈출해요. 근데 성감학원을 탈출하면 거기가 다 갯벌이에요. 그래서 갯벌에서 허우적대다가 죽어간 애들도 있고 거기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발견돼 갖고 들어가서 성감학원에 끌려가서 또 죽도록 맞고 진짜 죽었어요. 죽은 아이들이 어디 가냐? 여기에 묻힌 거죠. 여기 요 조그만 요런 이 봉문 같이 생긴 게 하나하나 다 무덤이에요. 안매장지인 거죠. 여기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발굴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도대체 몇 명이 묻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형제복지원의 옛날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부산 사상구에 이제 주례동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그냥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그런 곳인데 여기에 1975년부터 1987년 이 사건이 발생해갖고 세상에 알려질 때까지 38,000명이 저길 거쳐갖고 항상 평균적으로 3,000명 정도가 수용돼 있었다고 그러고요. 최대 4,000명까지도 수용됐던 거대한 시설입니다. 여기에 불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다가 수용해가지고 정말 폭력적으로 그냥 군대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폭력적으로 이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막 그랬어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2012년에 여기에 생존자 한종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형제복지원 문제를 갖다가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행정복지원 이거를 진상규명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누구냐면 9살 때 저기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저기서 아주 끔찍한 그런 거를 다 겪었어요. 누나하고 같이 갇혔는데 그 누나가 성폭력 당하고 나중에 돌아버려요. 근데 거기서 항의도 못해요. 매일 두들겨 맞고 그리고 옆에서 맞아가서 죽는 것도 눈으로 보면서 어떤 여기도 항의도 못하고 이랬던 그런 거죠. 지금도 이 친구는 밤에 불을 못 끄고 잔다는 거예요. 밤에 불을 끄고 자는 거는 밤에 이제 소등하고 난 다음에 성폭행을 다 남자들이 있는 데지만 거기 남자의 이 남자 간부들이 이쪽에 이제 소대 뭐 이게 소대장, 중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간부들이 이제 그 애들 상대로 성폭행을 하고 그랬던 거죠. 남자애들이고 그래서. 이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지금도 잠을 못 잔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알려졌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책위가 만들어서 또 활동도 하고 그런 생존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걸 증언하고 여기에 힘을 얻어서 성감학원 생존자들도 나오고 서상개척된 사람들도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익이 진실 화해위원회가 이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져서 활동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어디냐면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 입구에 있는 몽키하우스. 지금 폐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인데요. 흰색 건물이고요. 2층짜리 건물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미군 기지촌에 그런 성매매하던 여성들이 낙검자라고 하는데 성병 검사를 해갖고 성병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검사 통과되지 못한 그 사람들,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곳이에요. 이 강제 수용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폐허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저기다 수용해놓고 페니실린 주사를 놓는 거예요. 페니실린 주사는 굉장히 쇼크가 심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고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서 맞고 죽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 강제로 갇혔으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이 창문에다가 흰색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가 걸어서 추모하고 그랬다고 그러고 막 그러죠. 저기 도망가다가 죽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이런 끔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두천 미군기지 여성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원래는 한 달에 2번이었는데 어떤 시기, 그러니까 뭐 미군이 성병이 생겼다든지 누가 생겼다든지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이렇게 성병검사를 하기도 하고, 197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 성병검사를 받았어요. 성병검사를 받고 이게 성병이 있다, 낙검자다 하면 여기에 강제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곳곳에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이게 몽키하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몽키하우스는 뭐냐면 미군들이 거기에 여기 갇힌 여성들을 갖다 조롱하는 거예요. 이 여성들을, 미군들이 그 여성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즐기는 그 대상으로 하다가 여기 갇혔다고 해서 또 조롱하는 걸로서 몽키하우스. 여성들은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고 이제 불렸던 이런 수용됐던 이런 거죠. 어떤 뭐 영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거죠. 자, 이제 그리고요. 요것은 동두천의 상패동에 있는 무용고묘지예요. 여기 한 무용고묘지가 상당히 많은데 결국 저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미군 기지촌에서 여성들 성매매 하다가 죽으면 이쪽에 가는 거죠. 죽는 이유도 여러 가지죠. 저런 이렇게 페니실린 쇼크나 뭐 이런 걸로 죽는 경우도 있고 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자연 사는 경우는 없어요. 미군 범죄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여기 하는 거죠. 윤구미 사건이라든지 이런 저들이. 근데 여기가 무용고 묘지라서 누구의 묘지인지 모르는, 여기에 이렇게 이제 펜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죽어갔을까? 미군들의 그런 안전한 성생활을 위해서 희생됐던 그 여성들, 심지어 10대 여성 아이들도, 미성년자 아이들도, 여성 아이들도 저기 가서 끌려가서 성폭행당하고 저런 성매매에 내몰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여러분들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다라고 칭찬하고 그랬죠. 막 그 사람들의 활동을 갖다가 북돋워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 납치되고 성폭행당하고 이 사람들이 인권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다 묵살해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끔찍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성매매 거기서 탈출하고 경찰에 가면 다시 거기 포주한테 넘겨줘요. 그쪽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성매매 여성들이 페니실린 맞고 이게 너무 독하니까 쇼크로 죽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 페니실린 주사를 안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의사들한테 면책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사람이 죽어도 괜찮으니까 놔라 이거예요. 이런 짓을 했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까지 공창제도가 있었지만 해방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이 공창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런 성매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윤락행위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여성들한테 이제 성매매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뭐 보건복지부 훈령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걸 해주고 그랬었던 거죠. 국가가 나서서 이런 성매매를 조장하고 이랬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 여성들 희생시키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 이런 것들에 그거를 만들어낸 이런 역할을 한 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일본군 위안부만이 아니라 미군 위안부가 여전히 있었고 이렇다는 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성남,
경기도 성남이에요. 성남시의 태평동의 한 지역인데요. 여기 이 사진을 보면 별을 보이지만 요 골목 굉장히 좁은 골목에 여기 주차돼 있죠. 여기가 가파른 언덕길이에요. 이 옆에 이렇게 이제 주차가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성남 주민들은 잘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주차의 달인, 가장 주차를 잘하는 이런데 슬픈 얘기죠. 이게 뭐냐면 1960년대부터 이제 경제 개발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농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울로 막 몰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울 곳곳에 하천 주변 무슨 능선 이런 데다가 산에다가 야산 이런 데다가 사람들이 판자촌 짓고 막 들어서요. 그래서 1960년대에 가면은 인구 한 550만인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이 빈민이고 이 사람들이 다 살던 데가 그런 판자촌이었어요. 청계천이나 이런 데도 지금은 다 좀 깨끗하지만 옛날에 거기는 그 판자촌 옆에, 청계천 옆에 엄청난 그런 판자촌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거를 1960년대 말부터 그걸 강제 철거를 해버려요. 강제 철거를 하고 복개를 해버리고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자, 그때 경기도 강주에 이제 350만 평 정도를 진짜 야산에 나무만 비워내고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요. 금을 근 거예요. 그래서 가옥주들한테는 20평, 세입자들한테는 8평의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자촌을 갖다가 강제로 철거하고 나서 거기다가 가옥주는 20평, 세입자한테는 8평을 주고 그리고 이제 24인용 텐트 하나 줘요. 그리고 벽돌 200장 정도 줘요. 그리고 살라고 그러면 그게 답니다. 거기에 일자리도 없고 학교도 없고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 도로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나중에 1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인구가 거기 지역에 350만 평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심지어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말이 날 정도로 너무 극도의 그런 가난에 시달리고 막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먹고 사는 게 없으니까 서울로 다시 여기를 가야 되는데 도로가 너무 형편없고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걸어가요. 4시간을 걸어가서 서울에 가서 일하고 다시 퇴근하고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막 쌓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매자, 그러니까 투기꾼들까지 몰려들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다 대고 땅값을 땅값을 갖다가 또 언제까지 내라 이런 것까지 또 지시가 나오니까 이게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71년 8월 10일 날 한국 전쟁 이후에 최초의 폭동이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 하면서 사실 이제 이때의 재개발 방식, 강제철거, 그리고 싹쓸이식 강제철거, 그리고 속도전식의 재개발, 거기에서 이제 저기 했던 데다가 아파트 세우는 이런 개발 방식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1960년대 말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서울 곳곳에 지금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그런 자리들이 다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다시 서울에서 더 외곽으로 이렇게 쫓겨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이 됐고요. 이게 이제 조세 선생의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당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건은 윤은길 씨의 그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고 하는 소설로도 우리가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참상, 그때 당시의 상황들 보려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주 대단지 사건 50주년을 맞아서 성남시는 조례를 만들어서 성남 민권운동 8.10 성남 민권운동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의미부여를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그렇게 강제 철거, 강제 재개발 방식의 속도전식의 재개발 방식이 계속 이어지면서 2009년도에 일어났던 게 용산 참사죠. 용산역 건너편에 그런 용산 제4구역에서 남일당이라는 건물 옥상에다 망루를 짓고 철거민들이 이제 농성에 들어갔는데 농성 들어간 지 하루 만에 강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불길이 일어났고 그 화재 속에서 6명이 죽어요. 철거민 5명, 경찰특공대 1명 이렇게 했었던 사건이고요. 355일 만에 장례 협상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렀고 그랬는데요. 거기 그 흔적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다시 고층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 있습니다. 센트럴파크라고 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고요. 다행히 박원순 시장 시절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 시절에 거기 용산도시기업관 같은 걸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용산도시기업관에는 용산의 그런 변천사를 쭉 보다가 마지막에 용산 참사를 기억하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공간 앞에 세워져 있는 요 조형물은 뭐냐면, 이건 나규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건데요. 요거 푸른색 이 철판은 철거민들이 농성했던 그런 막루에 그 지붕을 덮었던 철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갖다 놓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끔찍한 재개발의 역사를 계속되고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구로공단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활했을까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금천구에서 만든 순이의 집인데요. 여기에 이 건물에 여기 건물이 이제 3층짜리 건물인데요. 여기에 37개의 작은 방들이 따닥따닥따닥 있었던 거예요. 그 노동자들이 당시에 이제 구로공단에서 생활하던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공단 옆에는 저런 방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걸 뭐라 그러냐면 벌집 또는 쪽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노동자들이 값싸게, 다른 데보다 이제 값싸게 이제 이렇게 주거비를 아끼려고 여기서 이제 집단적으로 그쪽에 쪽방을 얻어서 생활하고 그랬던 이런 것도 가산 디지털 단지 옆에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 전태일 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청계천에서 평화시장에서 했던 그게 청계천 평화시장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구로공단에도 있었고 곳곳에 이런 공단 지역이 다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하는 거예요. 즉 수많은 그런 노동자들의 그 피땀을 착취한 속에서 이 산업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근데 지금도 그런 저임금, 장시간 노동 구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도 이런 것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하늘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하늘섬은 뭐냐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죽어갔던 열사들의 유가족들이 모여 있는 유가족 협의회의 집이에요. 유가족들의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 방에 이렇게 열사들 영정이 걸려 있어요. 이걸 만든 게 이수선 어머니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수선 어머니는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지만 이분 자체가 대단한 인권운동가이고 노동운동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는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또 만들고 그거를 지켜내기 위한 어떤 수많은 투쟁들을 했고, 나중에 점점 민주화운동 전체로 이렇게 이 활동이 이제 옮겨가고요. 나중에는 유가족협의회를 창립을 하고 거기 회장도 지내시군요. 그러셨던 거죠. 41살의 큰아들 전태일을 잃으면서 그러면서 그 아들과 약속을 하거든요. 네가 못한 것 내가 마지막까지 이룰게 라고 이제 다짐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인권에 대해서 인권운동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 이수선 어머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세월호 참사. 왜 인권의 새 출발점이냐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현실들을 그냥 신자유주의 이후에, 그냥 외환위기 이후에 이 경쟁과 효율 중심의, 돈 지중심의 이 사회로 쭉 저기했던 우리 사회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울 같은 역할을 한 게 세월호 참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재난 참사가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이 재난 참사의 현장을 빨리 지우고 보상하고 그걸 없애버리는, 기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95년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그 자리에 가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이 거기라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 자리인데, 거기에 가면 삼풍백화점이 있었다고 하는, 거기서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던 자리라고 하는 이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그때 돌아가신 500명 넘는 사람들을 위령하는 위령탑은 어디냐면 양재 시민의 숲이라고 하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런 곳에 위령탑 하나 딱 있어요. 이러면서 재난 참사의 그 기억을 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세월호 참사는 그렇지 않다. 지금 재난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조사기구가 3번씩이나 가동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진상규명을 위한 그런 활동도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엄청 이전과는 다른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객선이 침몰했는데, 이전에도 여객선 침몰했어요. 그 수백 명씩 죽는 그런, 이게 한 200명 이상 죽는 그런 여객선 침몰 사고가 20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전에 저기들은 다 수장시켜버리고 끝나버렸는데, 세월호 참사는 이렇게 세월호를 인양을 해서 여기에 마지막까지 실종자들을 수색을 했고, 그리고 이걸 보존하겠다고 좀 그러죠. 그렇죠? 굉장히 다른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의 그런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거는 그거를 통해서 교훈을 찾고 다시는 저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인 거죠. 안산에 가면, 안산에 생명안전공원이 만들어질 건데요. 지금은 안산에 가면 4.16 민주시민교육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기업관이라고 하는 곳에 예전에 단원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수학여행을 떠나다가 이제 250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 교실을, 그때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10개의 교실, 그리고 1개의 교무실을 그대로 복원해놓은 곳이 있어요. 기억교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정말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그런 교실이, 거기에 문짝이며 천장이며 당시 그 학교에서 쓰던 그 에어컨이며 칠판이며 이런 거 그대로 다 재현한 게 아니라 그대로 떼어서 다 가져왔어요. 보관하고 있다. 떼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복원해놨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학생들의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에 이렇게 사진이 없는, 여기는 생존한 학생들이에요. 어느 반에 가면 딱 한 자리가 있어요. 30명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한 명만 살아 돌아왔다는 거죠. 이걸 가서 거기서 보면 상당히, 지금도 가서 보면 먹먹합니다. 근데 2학년 3반 교실에 가면은 벽에 이런 달력이 걸려 있어요. 그 2학년 3반 교실에 벽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게 2014년 4월 달 달력이죠. 그래서 2014년 4월 15일 날 학교에서 버스 타고 인천으로 이제 떠난 거고요. 그래서 4월 15일 밤에 밤 9시에 안개가 잔뜩 꼈는데 다른 배들은 출항이 안 됐는데 이 배만 출항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에 이제 침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제주도 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죠. 원래는 금요일 4월 18일 날 돌아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첫 번째 책 이름이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고 한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엔 돌아오렴. 근데 결국 돌아오지 못했고 이 시간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 달력의 맨 끝에 보면 12월 달에 야 이제 고3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막 느낌표를 해놨어요. 그 시간들을 아이들은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이 됐습니다. 저 참사를 기억하는 것, 광주를 기억하는 것, 광주 5.18을 기억하는 것과 처럼 저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것도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권과 2권의 이제 후기를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승자의 기록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피해자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권력에 도전을 하면서 실제 그 역사가 바뀌어왔다. 다시 쓰였다. 심지어 고대사조차도 다시 쓰인다. 예전에 그런 그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고 새로운 그런 유적이 이런 게 발굴되고 그러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새롭게 쓰여질 수 있다. 인권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독재 권력이 강할 때는 그 독재 권력 중심의 역사로 알려졌지만 그것이 독재 정권이 부정되고 그랬을 때 이 역사는 다시 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도 피해자들이 자기가 당한 피해들을 갖다가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현실은 또 아니에요. 이런 피해를 갖다가 증언하고 그러면 곧바로 공격받는 이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이런 공격받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권에서는 이 피해자들, 인권 피해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푸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사회를 보다 인권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만들어가는 진보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런 실천 활동을 통해서 바꿔나간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죽었던 김용준의 어머니 실천 활동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의 덕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단지 김용준의 그런 억울한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니라 잘못됐던 이런 산업 환경들을 바꿔가는 거죠. 노동 현장들을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52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시켰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비록 지금은 진상규명이 또 가려막힌 이런 상황이지만 이걸 통해서 안전에 대한 또 생명의 존중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피해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진전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연대해 가면서 보다 나은 세상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인권의 현장을 찾아서 제 책의 1권, 2권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은 어떠했을까요? 광주 시민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지역의 시민들과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희 책을 통해서 이제 보시고요. 예,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1980년 이후부터 당했던 그런 고통들이 이게 광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연대해가는 광주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대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발전된 사회, 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상처는 언젠가 말을 한다. 그리고 우리에겐 기억할 거 있다. 책을 쓴 박래군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